새로운 경제팀이 꾸려졌지만 시작부터 진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국회 예결위에 김수현 신임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귤을 선택했는데요. 귤을 보낸 시점과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교체 투톱이 다 바뀌었는데요. 일단 뭐 두 분 오시면 항상 한 줄 평 들으니까 이 투톱 교체에 대해서 한 줄 평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녹슬까봐 걱정된다. 네, 이게 사실은 좀 타이밍이 늦은 인사잖아요. 예. 원래 바꿨어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원래 타이밍은 지방선거 직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뭐 갈등설, 불화설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에서야 사실은 교체를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활동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녹이 먼저 쓸어버릴까 봐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적절성의 여부라든가 야당에서 비판하는 논지는 잘 알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수장을 이렇게 비워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좀 경제 정책에 대한, 물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게 좀 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사실은 뭐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기본적인 철학으로 제시한 내용을 꺾어버리려고 하면은 안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걸 좋은 방향으로 좀 유도하는 야당의 정책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영, 유진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유승민에 해당하는 사람도 곧 나올 것인가. 예.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 잘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정부 정책의 항명을 이제 사실상 먼저 했던 게 진영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제 문화부 장관이었던 유진용 장관이었거든요. 이분들은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그 항명을 대신했고, 나중에 정책 방향에 대해 가지고 정치인이 이제 국회에서 원내대표 연설하면서 비판했던 건 유승민 의원입니다. 예. 그럼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관료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치인들이 이제 아까 김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가지고 이견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의 반응은 그 말을 한 정치인을 부러뜨리려고 나섰던 거거든요. 예. 거기에 아마 정권의 또 다른 하나의 향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지금 보면요, 최근에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거로 보이지만은 연착륙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법 관련해 가지고 박용진 의원이랑 약간 철학이 다른 것 같은 발언도 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자주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게 뭐 고공행진기에서 이제 약간 이제 뭐 안정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의 반응에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로 낙점된 이 경제 투톱 모두 지금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뭐 이대로 쭉 끌고 가겠다라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먼저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전처럼 그 정도 속도와 강도로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김수현 지금 이제 정책실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방향성에 관한 부분들을 정부가 바꾸지 않겠다, 청와대가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야당에서 그걸 포기하라고 하면은 그럼 소득 격차라든가 지금 소득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안을 한번 내놔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은 사실 마땅치 않아요. 만약에 그걸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은 복지나 그 세금으로 다 모든 걸 메우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른바 지금 포용국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사실은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부분하고 그런 소득주도 성장의 한 부분인 최저임금 인상 부분하고 그걸 등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격차 해소는 계속 해소대로 정책적으로 계속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건 거의 필연에 가까운 것이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부분은 그거는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가는 방법들은 아마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다 버려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부에서는 그걸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 자체를 다 버리고 그냥 경제 정책을 운영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때릴 때 잘못 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도 10,000원은 도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건 때리려고 때리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를 꺾어가지고 그냥 정부로서의 일정하게 그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공격일 뿐이다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좀 그건 생각을-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방금 격차라고 표현한 게 이제 국민들한 체감이 오는 게 뭐냐면 민주당이 예. 집권하기 전에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예전에 구호를 보면은 뭐 외국에서 가져온 거긴 하지만 1대 99 이런 구호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언뜻 주장을 들으면은 분배 과정을 개선하게 되면은 1은 좀 손해 보지만 한 99 정도는 이득을 볼 것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 심어줬어요. 그런데 예. 정작 그 소득주도 성장, 강력한 분배 정책을 시행하고 나니까 나타난 현상은 동네에서 이제 고깃집 하는 분들이 내가 사실 이래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분들이 정책을 밀어붙이네 이렇게 하면서 상당 부분 그에 대한 저항이 이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할 동력이라는 거는 결국 정치인들은 선거를 바라보게 되고 여론 지지층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과거보다 그 동력이 떨어진 것이 과거보다 많은 사람이 가진 자로 분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반발이 이제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고용이 지금 대란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과거에 뭐 고용 유연성이라는 단어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염증적으로 반응하지만은 예. 과거에 생각해 보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때문에 대량의 실직난이 발생하니까 그 이후에 고용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고용 유연화 정책을 어느 정도 시행했던 것이거든요. 비정규직도 만들고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 정부도 본인들의 철학이 무엇인지랑 관계없이 예. 본인들이 철학에 반하는 정책을 곧 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경제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원래 직업이라는 거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소득을 높여주면은 안정성을 좀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해가지고 그걸 보상받아야 되는 예. 것이고요. 반대로도 가는 거거든요. 소득이 좀 낮아지면 되지 안정성을 높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와 다르게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은 좀 해쳐도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저는 또 아니면 정부에서는 이 절대적인 어떤 그 소득의 수준 자체를 이쪽에 높여준다는 것이고,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정부가 노동 정책이라는 다 큰 틀에서 이걸 설계해야 되는 것이지 한쪽 꽉 묶어두고 한쪽만 이렇게 뭐 수치를 개선시켜 보겠다.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네, 과거의 사례들을 봐도. 알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이전 정부 때 얘기가 나왔던 게 낙수 효과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그 과실이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운영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자들한테도 감세도 해주고 법인세도 감세해주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 격차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성장 담론에 우리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면 그 과실이 여전히 돌아갈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한다고 과실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는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장밋빛 전망일 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그 격차는 뭘로 해소할 거냐? 예. 그럼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부터 복지를 쌓아 올리는 방식과 함께 그리고 지금 너무 임금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 그게 이제 그 격차를 해소하는 게 이제 포용 국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온 것인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나눠줘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현 정부가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나눠서 아래로 내려줘야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아주 적은 사람들, 예. 상위 10%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은 걸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물이 흘러도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상위 10%가 아니라 한 30%, 40% 사람들의 주머니를 짜가지고 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은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조금만 더 쥐어짜면 나중에 가서 당신 호주머니가 더 채워질 거라고 정부가 뭔가 설득하거나 고통을 감수할 만한 뭔가 홍보를 하거나 설득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맨 위쪽에서 물이 흘러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예. 둘째로 고용 유연성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저는 일정하게 동의해요. 그러니까 고용 유연성에 관한 거 지금 막연하게 우리가 지금 무조건 고집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다만 뭐냐 하면은 이것도 역시 노동시장 내의 격차 해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정규직이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비정규직도 아닌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임금 격차가 한없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만 일단 들어가면 평생 비정규직이고 평생 정규직이고 이런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 유연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좀 필요한 건데 이것도 역시 기득권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지금 잘 안 된다는 아니 근데 거죠. 그런 기득권의 저항은요. 만약 지금 가가지고 강성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고용 유연성에 대해 터치하는 거는 저는 국민들이 그건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왜냐 지금 이 정부는 실질적으로 민노총 같은 노조 집단과의 연립 정부라 보는 성격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주 강한 기득권, 유연성에 대한 기득권은 건드리지 않고 반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네 고깃집 하는 분이 조금 더 소득이 많다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많다고 그걸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지금 잡으러 달려드는 모양 자체가 저는 약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뭐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저희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떠나서 야당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에서 좀 너무 본인들의 의지만 좀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부분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바꾸면요, 보통 사람과 함께 철학도 어느 정도 조금은 뭐 아까 완전히 바뀌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지금까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바꿔보겠다라고 말을 하기에 적기가 사람 바꿨을 때예요. 예. 근데 이번에 김수현 수석이 이제 실장 가면서 사실 그 소득주도 성장의 3인방 아닙니까 보면은 예. 홍장표 씨와 함께 그러니까 이 뭐 그대로 가겠다는 그 뜻을 밝혔고 심지어 이 표현하는 걸 보면은 무슨 삼국지 연의 같은데 보면은 거의 뭐 제갈량의 후계자로 뭐 강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제갈량의 유훈을 받아서 뭐 하겠다 이런 것처럼 지금 보면은 뭐 어려울 때 꺼내보라고 빨강 주머니, 파랑 주머니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빨강 주머니 열면 뭐라고 돼 있겠어요? 내년에 좋아진다고 해라. 파랑 주머니 열면 뭐라도 돼 있어요. 야당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고 해라. 이 두 가지 어차피 쓰여질 게 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지금 이제 계승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글쎄요. 상당히 국민들에게 대해 가지고 뭐 김수현 수석이 물론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네. 말하는데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은 딱 첫 느낌이 끝까지 싸우자는 거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이 빨강 파랑 주머니 말씀을 하셔서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가면 장하성 전 실장이 지금 김수현 신입 실장에게 주머니를 줬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걸 어떤 의도에서 한 발언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매트릭스 저는. 보면 빨간 약, 파란 약 나오는 그런 거. 아 그런가요? 좀 어려울 때 이런 카드를 뭐 써라 이러면서 예.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열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디 전설 따른 함천리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가 맞는 건지 잘 모르긴 한데요. 일종의 이제 장하성 실장이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정책을 제가 굳이 다 뒤집어서 뭘 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뭔가를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쓰인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왜 위기인데 위기라고 인정 안 하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요. 네. 위기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되니까 위기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정부의 좀 속내 같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2% 성장률을 기록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3% 성장률 최근 10년 내에 기록했던 적이 몇 년이었는지 한번 꼽아보세요. 몇 년이었나. 그때는 왜 위기라고 인정 안 했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윽박지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2%대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위기라고 인정하라고 자꾸 윽박질러요, 정부를. 근데 우리가 꼭 2%에서 극복해야 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제가 볼 때 본질은 경제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간다고 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걸 다시 그 경직돼 있는 경제를 어떻게 하면 다시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인가에 관한 문제. 예.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토론해야 하는데 모든 문제에 대한 핵심은 경제 위기니까 위기라고 인정해야 돼. 이렇게 자꾸 정보를 윽박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의 위기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 다시 머리를 맞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그 해안이 발휘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 안 하다가 경제하고 이제 외교 안보 쪽에서 큰 실수했던 정권이 이제 김영삼 정부 아닙니까? 끝까지 경제 괜찮다. 그리고 뭐 부재금이 없다. 뭐 이런 네.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국민 나라에 떨어뜨린 것처럼 저는 물론 이제 위기를 조장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지금 국민 대다수가 어쨌든 고용 대란이라는 것은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피부로 받아들이고.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전례의 수치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랬다 아니면은 뭐 수치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없는 것들. 예를 들어
이번에 저는 그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또 그 우리가 항상 주목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이번 정부에서는 가계소득동향 통계를 네. 보면은 이번에 통계 방식도 갈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 통계 수치가 아무리 수치를 만드는 방식을 바꾼다 하더라도 좀 나아지고 있느냐? 저는 그게 아닐 거라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정부가 어느 정도는 뭐 소득주도 성장의 큰 틀을 바꾸진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과거에 비해 바뀌고 노력하고 있는 정도는 보여줘야지 그 위기의식을 좀 감할 수 있는 거지. 계속 이제 뭐 지금 나오는 그 정부 측 발언들을 보면은 거의 핏대 올리면서 계속 지금 문제 없다. 예. 우리가 위기 아니었던 적이 언제냐. 원래 이런 건 정부가 해결할 수 없다. 뭐 이런 발언들만 나오고 있는 것은 저는 약간 무대책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시죠. 예, 자유한국당 얘기로 하실 얘기가 더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넘겨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원책 변호사 해촉으로 인해서 비대위가 힘이 많이 빠진 건 맞는 것 같은데 비대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비대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보니까 뭐 내부 얘기를 조금 듣기는 했거든요. 저도. 네. 근데 뭐 전원책 변호사 들어와서 조강특위 회의도 몇 번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생활 리듬이 뭐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조강특위에서 제대로 활동 안 하고 심사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그냥 둔 상태에서 자꾸 언론에다가만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대위 쪽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한 6, 7월 정도까지 전대를 미루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전원책 변호사가 이 다음번 차기 공천을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늦추게 되면은 그때까지 조강특위를 움직여가지고 만약에 속관할 사람과 속관하지 않을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총선 공천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한 비대위의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전원책 변호사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들은 비대위의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근데 비대위가 이게 이제 그 이렇게까지 갈등하게 되면은 서로 상처 주는 거죠. 예. 서로 칼싸움 막 했는데 한쪽만 어떻게 상처 하나도 안 입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양쪽 다 상처 입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상처는 일단 입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빨리 치유할 건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비대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술에 술탄들, 물에 술탄들 이렇게 계속 비대위를 운영하면은 진짜 비대위는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지금- 대책위원회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가다가 그냥 전대 하다 보면 휩쓸려서 그냥 가고 뭐 지금 당협위원장 교체도 내년 한 1월 정도까지로 지금 시기가 늦춰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기 끝나는 것도 이렇게 가면은 아무것도 성과 안 남기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만약에 비대위가 보수의 개혁을 하거나 자유한국당에서 뭔가를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뭔가 일신하면서 뭔가 이렇게 탁 내부적으로 결속하거나 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원책 변호사의 이런 어떤 예고된 이제 이런 횡보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대충 알 것 같은 게 저도 외부 인사로서 처음에 당에 이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근데 외부 인사로서 좀 인지도가 있거나 주목받는 인물 들어가면요 당에 들어가면 되게 재밌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어요? 평생 경험하지 못하던 아침 6시부터 기자들이 전화 와가지고 모닝콜을 하고 그 뭐 전화 받다 보면 내가 하는 말이 아침 9시 보면은 기사화가 돼 있고 그럼 뭐 누구 한 명 막 이렇게 말로 속된 말로 뭐 공격해 보면은 그게 대문짝만하게 네이버 대문에 실리고 뭐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은 약간 이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초기에 이제 받았던 기대감과 달리 처음에 보면 이제 김무성 대표 툭 건드렸다가 예. 나중에 김무성 대표 꼭 필요한 분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리듬을 잃어버리게 됐고 실제로 한 2주 전부터 기자들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그 발제를 해도 이제 그 상부에서 전원책 변호사의 말은 기사화하지 말자라는 예. 게 이제 공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과거에 유여해 씨가 이제 최고위원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한동안 기사가 안 나오길래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유여해 씨가 요즘은 뭐 지도부에서 뭐 홍준표 대표 그 당시에 주의를 주고 하니까 말을 좀 안 하냐 그랬더니 계속 한대요. 똑같은 강도로. 기사를 안 할 뿐이다. 근데 기사화를 안 할 뿐이다라는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도 한 이미 2주간의 그런 기간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도 이제 물러날 걸 준비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게 뭐냐면 모 예능 방송에 출연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다라고 이제 네.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조강특위라는 게요. 조강특위 공천 이런 거는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대한 임무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거의 과로 수준을 넘어가지고요. 저도 약간 거기에 한 발짝 건너에서 들여다보긴 했지만은 과로 수준이 아니라 거의 혹사인가요? 혹사고요. 막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게 내 판단에 따라 가지고 한 사람은 뭐 거의 뭐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뭐
정치인으로서 나쁜 사람 낙인 찍히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뭐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뭐 청탁도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받는 자리인데 예. 저렇게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즐기면서 인터뷰하고 이럴 상황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선권이 한국에 총수들이 와가지고 뭔가 와가지고 이 뭐 경력 얘기할 줄 알았는데 진짜 와서 냉면만 먹고 있으니까 열받았대잖아요. 네. 근데 전원책 변호사도 와가지고 이제 데려온 김용태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이분이 방송했던 말이 많으니까 보수 인적 쇄신에 자기 나름의 철학이나 기준이라도 밝혀주고 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인터뷰만 하고 있으니까 언론 플레이 속된 말로 냉면만 먹고 있으니까 굉장히 화가 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뭐 전원책 변호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상 바깥에서 봤던 자유한국당하고 안에서 봤던 자유한국당이 다른 거죠. 와가지고 뭐 당협위원장 심사하려고 보니까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심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던가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개혁을 해봐야 이거는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 나중에 가서 도로한국당이다. 공심이 다시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박이랑 친이가 서로 공천학살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친이가 친박을 학살해도 253명의 국회의원을 출마할 만한 사람들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친박도 친이를 싹 물리고 253명을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홍준표 대표 시절에 1년 전에 이제 당협위원장 교체할 때는 그 뿌리가 너무 약하니까 지금 와서 또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갈이라는 것도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많이 된 것 같지만은 그렇게 성공적인 물갈이도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뿌리를 박을 만한 견고한 세력을 구축한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하다못해 민주당 지난 2016년에 공천할 때도 보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네. 상당히 공천에서 많은 물갈이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은 본인이 신경 쓸 수 있는 본인 주변의 학자 집단 몇 명의 비례 자리 그리고 수도권의 일부 의원들의 중도 성향 의원들 자리 빼고는 그대로 갔거든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전원책 변호사도 누굴 이제 속된 말 갈겠다고 했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세력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예,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치인이 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 지금 지금 지역을 당협위원회를 지역 당협위원회를 뭐 바꾼다 그러잖아요. 예. 그 위원장만 달랑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이 기존 위원장 밑으로 우린 가겠다고 얘기해 버리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공천까지 가봐야 지금 이제 여기서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바꾼다 하더라도 공천 때 가가지고 말 안 듣고 있다가 다시 공천 신청해 버리면은 그때 또 다시 당내 경선 붙을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보는 거예요. 없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애초부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그것 자체를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가 그걸 하고 나름 이제 큰 틀 안에서 조직 쇄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전원책 변호사가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비대위에서 있었는데 뭐 덜컥 그냥 뭐 전대 연기하는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와서 비대위가 지금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한국당에서 다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논란 이게 다시 또 이렇게 수면 위로 불거질 줄 몰랐는데. 탄핵 찬반만 올라오면 괜찮은데요. 예.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있던 시절에 뭐 자꾸 이제 친박이 뭐라고 하면은 연탄가스처럼 스물스물 올라온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홍준표 대표와 그 사실상의 이제 같은 팀인 강현재 변호사의 예. 이제 이런 언행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얼마 전까지면 전원책 변호사가 좌충우돌 하면서 여기저기 적을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홍준표 대표는 정치 복귀에 이제 시작을 쏜 게 뭐냐면 하태경 의원과의 설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느냐 지금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지금 내부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세력 다툼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분은 사실 출국했다고 했다가 지금 많은 국민들은 무슨 명분으로 돌아온지도 제대로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예. 국민이 옳았다고 판단은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니요, 뭐 아버지 재산가 뭔 것 때문에 오셨어요. 아. 예, 근데 그 뒤로 와가지고 또 그럼 다시 나갈 것 같더니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헷갈리네요. 과연 이 정치라는 것이 지금 이 보수의 패권을 놓고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밖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겠지만은 이런 명분 없는 상황들 속에서는 어떤 보수 쪽 지지자를 할지라도 이 지지를 주기 어렵다. 저는 그래서 갈수록 이거는 무주공산이 되어질 거다. 무주공산이 뭐니까 주인 없는 그냥 산 아닙니까? 보면은.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럼 황교안 총리라고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 반기문, 황교안 이런 분들도 막판에 날 추대해 주십시오. 이런 분위기로 와가지고는 보수의 맹주가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는데 저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치는요 우리 독감 걸리는 거랑 비슷해요. 알아야 돼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리를 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그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지 그걸 극복하고 나오고 병이 낫는 거거든요. 네. 그런 독감 걸리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가면서 대선이 가까워져 오고 권력의 중심이 생겨나면서 당이 다시 정비되는 과정들을 밟아야 되는 건데 지금 아직 대선은 한참 남아 있고 총선 문제가 가까워 있고 그러니까 총선이 있으니까 서로 자기 사람과 내 사람과 나 아닌 사람이 거기서 패가 갈리고 결국 이전에 책임질 사람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끼리 또 싸우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앓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당이 딱 정비되는 모습이 보이기는 어렵지만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도 자기 편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라도 해주는 거였는데 예.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알아야지 되는 거죠. 훨씬 더 오래 알아야지 네. 독감에서 나을 수 있는 거죠. 정치 얘기하다 희망 얘기하니까 참 이게 네, 안 어울리는 어쨌든 것 두 분이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국당을 걱정하고 계신데 이 네. 와중에 이현주 의원은 네. 지금 가면은 원오브 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예. 손학규 대표가 엄중하게 경고를 했거든요. 좀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현주 의원님이 그 발언하신 경위가 좀 궁금해가지고 여러 경로 알아봤는데 사실 뭐 우발적인 발언이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의미가 이제 좀 있는 게 이게 지금 보수 쪽에서 많은 사람 백가쟁명식에 지금 이제 그 보수 통합론을 다 제시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그렇게 서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중을 두고 예를 들어 뭐 지금 손학규 대표도 당장 지금 뭐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한 중도 보수 통합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뭐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은 또 김병준 위원장대로 뭐 대통합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전원책 변호사 나름대로 뭐 태극기 부대도 함께하자 뭐 이런 말 하고 있는데 다들 그냥 그게 실현되리라고 보진 않는 분위기 그런 속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김 선생님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절대 맹주에 해당하는 대선주자급 하나가 나서가지고 내 밑으로 모여가 되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저는 어려울 것이다. 보수 여전사, 신보수 아이콘 이현주 의원에게 붙는 이 수식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보수의 저도 이제 여성 정치인들을 굉장히 많이 알지만은 예. 이 박근혜, 조윤선, 나경원 이런 약간 신비주의과류가 하나 있었고요. 예. 요즘에 그리고 나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이제 뭐 그 과거에 전효구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뭐 유여의 최고위원, 그다음 뭐 정미용 대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한 발언을 많이 전희경 의원 여전사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속셈말로 이 지속 기간이 여전사류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지지층의 약간 특성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투쟁형 정치인이 오래 가기 어렵다. 이건 남녀를 불문하고 그런 약간 상황. 신경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신비롭게 해야 그래서 돼요. 이제 저는 신비함보다도 이제 뭐랄까 좀 그 품격이라는 단어를 자중하시는 보수가 많이 이제 스타일이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말이 세다고 해서 품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예.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은 과거 생각해 보시면 류호열 최고위원 같은 경우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신선하다, 뭐 젊은 여성 정치인이 저렇게 말을 잘한다 이런 표현 들었지만은 신선했죠. 예, 나중에 가가지고는 뭐 그때도 신선은 했습니다. 네, 뭐 이상한 쪽으로 이제 좀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현주 의원님의 어떤 이런 최근의 그 관심도 증가라는 거는 사실 최근에 못 보던 유형이기도 하고 전희경 의원님이 한 2년 전에 하시던 모습이 지금 많이 사라졌거든요. 의정 활동하시면서. 근데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이현주 의원님한테 보이니까 좀 몰리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암 평론가님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어떤 평가를 해주실까? 잘못하면 정치사에 기록을 쓰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민주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의당을 거쳐서 바른미래당 해서 자유한국당까지 가면은 현직 의원 시절에 저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왔다가 한번 쭉 가는 의원이 될 수 있잖아요. 시간이 근데 오래 근데 걸리지 이게-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예. 이렇게 신념을 바꿔도 되는 건가? 이 과거에는 철새라고 불렸잖아요. 예. 한두 번만 옮겨도 사실은 손학규 지금 대표가 그거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 딱지를 못 떼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현주 의원은 그걸 스무스하게 지금 다 거쳐가면서 또 다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너무 놀랍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은 주목받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닌가 또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원오브댐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보수 쪽의 정치인들이요. 이건 제가 그 저랑 친한 차명진 전 의원이 얘기해 줬는데요. 예. 배신자 프레임도 하나 있지만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변절자 프레임도 있어요. 근데 변절자 프레임이란 건 뭐냐면 이념적으로 진영을 넘어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 쪽 지지층에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프레임인데 예. 배신자 프레임은 그 배신에 대한 반성만 하면 사람들이 보통 놓아준대요. 그거는 예,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근데 변절자 프레임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병진 의원 당신께서도
진짜 본인이 열심히 해도 어느 땐가는 항상 김문수 지사와 함께 그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절차 프레임이라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호응을 보낸다고 해가지고 이게 스무스한 전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 보낸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자그마한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예. 이현주 의원이 한번 딱 움직일 때 상징성이 확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평양 정상회담 때 북한으로부터 송이버섯 선물 받았는데 이에 대한 답례로 네. 제주 귤을 지금 선물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했습니다. 미래당을 거쳐서 바른미래당 해서 자유한국당까지 가면은 현직 의원 시절에 저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왔다가 한번 쭉 가는 의원이 될 수 있잖아요. 시간이 근데 오래 이게-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예. 이렇게 신념을 바꿔도 되는 건가? 이 과거에는 철새라고 불렸잖아요. 예. 한두 번만 옮겨도 사실은 손학규 지금 대표가 그거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 딱지를 못 떼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현주 의원은 그걸 스무스하게 지금 다 거쳐가면서 또 다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너무 놀랍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은 주목받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닌가 또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보수 쪽의 정치인들이요. 이건 제가 저랑 친한 차명진 전 의원이 얘기해 줬는데요. 예. 배신자 프레임도 하나 있지만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변절자 프레임도 있어요. 근데 변절자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념적으로 진영을 넘어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 쪽 지지층에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프레임인데 예. 배신자 프레임은 그 배신에 대한 반성만 하면 사람들이 보통 놓아준대요. 그거는 예,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근데 변절자 프레임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명진 의원 당신께서도 진짜 본인이 열심히 해도 어느 땐가는 항상 김문수 지사와 함께 그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절자 프레임이라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호응을 보낸다고 해가지고 이게 스무스한 전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 보낸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자그마한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예. 이현주 의원이 한번 딱 움직일 때 상징성이 확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평양 정상회담 때 북한으로부터 송이버섯 선물 받았는데 이에 대한 답례로 네. 제주 귤을 지금 선물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했습니다. 이를 놓고도 뭐 여기저기 지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요 이게 뭐 물물교환의 형태라고 한다 그러면은 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정기적인 수출도 아니고 일시적 답례품 정도라고 한다면은 북한에 송이 보내온 게 뭐 10몇 억씩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귤이라는 게 뭐 시즌이 되면은 10kg에 10,000원씩 하는 건데 예. 그거 이거 아무리 해봤자 제 생각에는 4, 5억 정도 되는 예, 그 정도 될 테니까 저는 뭐 답례품으로 적절하다. 예. 이제 홍준표 대표가 또 이제 연탄 가스처럼 이제 그런 발언들 하시는데 저는 글쎄요 홍준표 대표가 하는 그 전투 방식이라는 게 예. 뭐 일부는 합리적인 의혹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뭐 그 안에다가 돈 상자가 들어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정치적 주장도 왜 하는지는 이해가 가겠지만은 아까 말했던 보수의 품격이라는 단어에 있어가지고 지금 각자 지금 좀 까먹는 발언들 하고 있다. 네, 갉아먹는 발언들 하고 있고 이게 큰 틀에서는 보수 대통합이나 보수의 재건에 아주 큰 방해가 되니까 저는 좀 자제하시고 그만 좀 괴롭히십사 보수를 이렇게 실망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홍준표 대표가 아주 좋은 소재나 아이디어를 던질 줄 아는 기획자구나 이런 예.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해 버리면은 요즘 뭐 그 허위 뉴스 가짜 뉴스도 많이 얘기하지만 거기에 뭐가 들었을까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걸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논리상으로 보면은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에 뭐 대북송금 특검이나 뭐 이런 것까지 겨냥하고 한 말이라면 예. 그거와 이거를 연결하려면은 그래도 뭔가 징검다리로 몇 개 돌이라도 좀 건너가지고 와야지 되는 거지. 하나를 그냥 쭉 점프해서 절벽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그게 논리상으로 연결되겠습니까? 안 되는 카더라라고 거고요. 보면 되나요? 이건 그냥 아니면 말고 시계. 그러니까 저는 현 정부가 이렇게 거기다 뭘 상자에다 숨겨가지고 뭐 귤에다가
귤 상자에 사과를 좀 섞어 넣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뭐 돈을 뭐 섞어 넣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유로 그런 얘기하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한나라당 때 예전에 차떼기 했다 그러는데 자유한국당 들어가는 모든 차는 다 검사해야 되게요. 그러면은 그 안에 뭐 들었는지 모른다고? 저는 뭐 쌀이거나 아니면 곡식 하다못해 뭐 대추라도 됐으면은 예. 이게 저장이 가능한 형태니까 제가 야 좀 대북제재 위반 아니야 이렇게 얘기라도 하겠는데 귤은 우리 아시잖아요. 금방 썼죠, 예. 귤은 금방 뭐 피어오르고 썩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도 보수 쪽 입장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런 걱정은 이번에는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약간 오히려 이번에 의아해.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렇게 검토를 하니까 뭔가 오는 거 아니냐 이야기도 있고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지금 2달도 안 남았잖아요. 예. 이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서 또 내려오기로 미리 약속까지 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뚝 내려올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정치권이 정리돼야 될 필요도 있고 예산안 통과도 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려면은 이렇게 물리적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청와대에서 이 뭐 대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날은 거의 뭐 청와대 대변인이 거의 풍악을 울리고 이렇게 계속 보도자료 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예. 다만 좀 안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는 그냥 빨리 불 끄고 들어가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북미 간의 회담이라는 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한 달 전까지만 있었던 아주 급속도로 답방이 추진될 것 같은 분위기는 이제 사라졌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좀 서두를 필요도 없다. 예. 이런 생각하는 게 우선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접촉이 더 빨리 촉진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너무 욕심낼 필요는 없다. 저는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